네, 반갑습니다. 도콩투즈입니다. 저는 여기 아르헨티나 후후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앞전에 이제 일본에서 4박 5일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휴스턴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살타. 그래서 살타에서 제 차를 찾고 그래서 이제 1시간 반 정도 북쪽으로 올라와서 여기 후후이라고 하는 그 거의 이제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국경 도시에 있고요. 여기서 오늘 머물고 그리고 내일 아마 내일 모레 정도에 칠레로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칠레 아타카마 사막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비가 오지 않는 극 건조한 곳이거든요. 지금 이제 일본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 지난주 정도에 제가 일본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생생하고 따끈따끈한 그 영상들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일본이 얼마나 분위기가 업됐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관광업이 진짜 엄청나게 아마 일본이 개국한 이래로 최대 3천 1월부터 10월까지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일본 여행을 해외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750만 명 그러니까 엄청나죠? 750만 명이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5천만 명 인구 중에서 한 7명 중에 한 명이 지금 일본에 이미 오래 갔다 온 거죠. 여러분들도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너무나 사람들이 비어 터져가지고 주말에 20만 원 이하짜리 호텔들은 동일한 상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도쿄 시내에서는 못 잤어요 이번에. 그리고 진짜 길에 정말 제가 21번째 일본 방문이고 도쿄도 6번째 간 거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던 적이 저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관광업이 예전부터 조금 그래도 이렇게 엄청나게 막 발전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인프라는 잘 되는 편이었는데 더 손님들을 맞이하기 잘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뭔가 준비를 했다는 그런 느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는 느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잘 돼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뭐 화장실에 그 백화점 화장실 같은 데 가도 뭐 비데 같은 거 설치되어 있잖아요 일본은. 그러면 다 한국말이나 중국말, 일본말, 영어 이런 것들이 다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일본어라든가 중국어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지하철 외에는 뭐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관광 뭐 보국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한편으로 볼 때는 문화관광부인가 문학체육관광부인가 그 부서는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웨이팅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덮밥집도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 요시노야라든가 마치야라든가 스기야 고기 같은 경우에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웨이팅 있어요. 거기는 이제 직딩들이 점심에 밥을 먹는 곳인데 거기도 웨이팅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값싸고 질 좋은 가성비 좋은 그런 음식들을 팔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네들이 좀 짜증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김밥 천국도 줄 서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리고 제가 안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양옆에 다 한국 사람들 한 명은 워킹 홀리데이 한 명은 여행 온 어린 커플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참 부럽구나. 명동에서 사람들이 많긴 많지만 일본하고는 분위기가 훨씬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감적으로 볼 때는 그 물가가 오르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엔화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물가도 그런 데로 괜찮아요. 뭐 덮밥 같은 거 5천 원, 6천 원대도 있고 그리고 좀 더 괜찮은 거 하면 이제 10,000원 정도 그 정도 나오고 장원덮밥도 이번에 제가 먹었던 게 14,000원.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가격이죠. 그래도 서민들이 먹는 500대 이하의 그런 식당들도 아직까지 여전히 있고 제가 오쿠보 지역 이민자들이 많은 오쿠보 지역 가보니까 3,000원 한국 돈으로 3,000원짜리 밥들 이런 것들도 팔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일본은 물가가 괜찮다. 여행 가기엔 괜찮다. 대신 잘 데가 없다. 주말에는 잘 데가 없다. 평일날 놀러 가십시오. 그래서 진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여행지를 꼽자면 제가 볼 때는 일본이에요. 다른 데도 가셔도 좋긴 하지만 지금은 정말 일본이 최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지금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잖아요. 아르헨티나는 어떠냐면은 제가 처음에 아르헨티나 도착했을 때 8월 달에 1,000페소가 한국 돈 1,000원이었거든요. 1대1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계산하기가 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1,000페소가 한국 돈으로 1,300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페소가 가치가 30%가 올라간 거고 한국 원화 가치가 30%가 폭락을 하게 된 거죠. 믿겨지십니까? 저는 정말 그 뒤통수한테 팍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100만 원을 환전하러 갔단 말이에요. 여기는 카드를 쓰면 안 되거든요. 거의. 카드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이제 현금으로만 쓰는데 100만 원 환전을 했는데 예전에는 100만 원어치 환전하면은 100만 원어치 돈을 받은 거야. 100만 원을 같이 받은 건데 지금은 70만 원의 같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돈을 받긴 받았는데 한국 돈 기준 100만 원으로 이렇게 받았단 말이야. 웨스턴 유니언에서. 근데 70만 원, 그러니까 지폐가 얼마 없어요. 받았는데. 그 되게 이상하다. 이게 환전 사기가 좀 있기 때문에 환전 사기를 당했나 싶은데 거긴 웨스턴 유니언이니까 환전 사기 당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은행이기 때문에.
근데 와 너무 이게 옛날엔 벽돌만큼 이만큼씩 받아가지고 100만 원으로 치면은 막 그랬었는데 야 불과 2달 석 달 만에 이렇게 화폐 가치가 많이 바뀐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여기 농산물 국가거든요. 거의 1차 산업, 2차 산업이 1차 산업이 거의 수출의 75%를 차지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고기를 판다거나 아니면 밀을 뭐 수출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 IT 강국은 우리나라가 아니지. IT 강국이라고 하면 반도체 강국이죠. 반도체 강국 한국이 아르헨티나한테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화를 갖고 있을수록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 이미 가난해졌다고 저는 봐요. 1,150원대에서 지금 1,400원대잖아요. 이렇게 확 떨어졌잖아요. 거의 20% 이상이 빠졌는데 밖에 나와서 돌아다녀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가난해졌구나. 내가 돈을 환전해서 와도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나와서 돌아다녀 보시라. 그 우물 안의 개구리, 그냥 키보드 워리어가 되지 마시고 나와서 좀 돌아다녀 보시고 우리의 위치를 파악해 보시라.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나와서 돈을 써봐야지 더 체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2번에 걸쳐서 제가 그 달러를 팔고 있고 1,400원대, 1,407원 뭐 이 정도에서 팔고 있고 그리고 지금 원화가 달러 대비 5대5, 50%가 지금 달러고 50%가 지금 원화 이 상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부터 이제 1,400원이 붕괴가 돼서 1,3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금리를 이번에 한은에서 기습적으로 인하했지만 영향이 없죠. 지금 뭐 금리 따위로 통화가 환율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워낙 지금 실물 경기도 안 좋을 대로 안 좋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미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뭐 금리 내렸네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이게 되게 뭐 환율에 크게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 안 들었거든요. 지금 시장의 화두는 그게 아닌 거니까 성장이 둔화되고 피크아웃 코리아가 되는 상황들을 똑똑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지금 뭐 경기 안 좋고 이런 것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알고 있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가?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화 바꾼 걸 가지고 그 CM에 넣어놨어요. CM에 넣어놨고 그리고 달러 있는 거는 지금 달러 RP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돈이 들어오는 상태가 조금 지금 된 상태고 금리가 예전보다는 좀 내려왔긴 하지만 그래도 불로소득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1,350원 정도 오면은 원화가 달러 원이 그러면 다시 달러를 살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사본 거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1,400원대에서 쭉 있고 1,500원대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1,400원대까지 확 뛰어 올랐던 거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1,300원대 초반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그런 당선 가능성이 조금 가시화되다 보니까 여러 분야들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달러원 환율도 그런 측면이 크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약간 트레이딩 스윙 트레이딩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체크아웃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이 빠르더라도 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5배속으로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한 뭐 트럼프 당선하고 나서 한 5% 정도 올라온 정도면은 트럼프 트레이딩, 트럼프 프리미엄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금리 튄 것도 다 오바다. 그래서 TLT를 4.5% 정도 그 미국 국채 금리가 4.5% 정도 됐을 때 매수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도 3%대로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2%까지 떨어진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추세는 그렇게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달러도 원달러 환율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다. 지금 수많은 유튜버들이 갑자기 1,400원대가 온다, 몰려온다, 막 이렇게 막 겁을 주고 있잖아요. 이미 다 1,400원대 올라오는 거 많이는 아는데 지금 호들갑을 떨어봤자 뭐가 중요합니까? 미리미리부터 달러를 갖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야죠. 저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달러 갖고 가시라. 자산의 일부 가능하면 많은 부분들을 달러로 갖고 가시라 말씀드린 거고 드렸고 만약 내가 10억짜리 원화로 10억짜리 집을 샀다면은 외국인들 볼 때는 한 20-30% 정도 다운이 된 7, 8억 정도 그렇게 저렴하게 된 상태고 거기다가 요즘 집값이 한 20-30%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면은 거의 5억, 6억 정도 달러 환산을 볼 때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집들이 10억 집은 서울 기준 아파트 가격 기준이 평균 가격이 10억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한국 안에만 있으면 정말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나가보고 또 밖에 사람 입장에서 봐야지 이게 지금 상태가 심각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달 뒤면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바뀌는데 진짜 점입 가경이죠. 바로 이제 취임하자마자 바로 관세를 때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재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년 정도만 하게 되면 좀 지나면 이제 레임덕이라는 게 올 것이고 또 차기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뭐 JD 벤스가 된다, 또 누구누구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가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아무튼간에 레임덕이 오기 전에 빠른 속도전으로 막 밀고 나갈 거로 지금 보입니다. 이미 이제 시작이 됐죠. 그리고 뭐 대통령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직에 대한 숙달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아마 트럼프는 밀고 나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수많은 동맹국들이라든가 뭐 적대국들 모두가 추풍낙엽처럼 막 당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자체가 이제 단임이기 때문에 더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 뒤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좀 트럼프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와 이제 콜라보잖아요. 어떤 시너지를 낼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것도 금융시장을 좀 많이 이렇게 변동성을 이제 증가시키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바이든 때는 그냥 일관적인 정책이 쭉 갔잖아요. 예를 들자면 옐런 같은 경우에도 뽑혀서 쭉 갔었고 뭐 그 국무부 장관 갑자기 기회가 안 나는데 국무장관도 이제 거의 존재감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막 되게 박수 많이 받고 막 기대 많이 받고 막 그랬었는데 계속 안짜리고 쭉 갔잖아요. 그런 이제 정책의 일관성, 좋게 말하면 정책의 일관성이고 나쁘게 말하면 뭔가 변화가 없어서 굉장히 지루했던 바이든 정부였는데 이번에는 뭐 거의 이제 상당히 큰 변동성을 가지고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게 트럼프의 그 집권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트럼프 시대를 예견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웃긴 얘기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상황을 까멜리온처럼 바꿔가면서 의견을 막 바꾸고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신일본 제철이 USST를 인수한 것에 대해서 선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선거 끝나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부터는 입을 싹 닦아버리잖아요. 그렇게 1월 달인가요? 취임하고 나면은 막 되게 많이 바뀌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상황에서 트럼프를 예견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일단은 이제 관세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동맹국까지 이제 관세를 다 때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동맹인데 동맹이라기보다는 호구 같은 그런 느낌인데 상당히 피해가 크죠.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는 제일 피가 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공장 지으라고 막 하니까 바이든 때 그래서 뭐 많이 지었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자동차 뭐 이것저것 다 지었잖아요, 배터리 뭐 거기 이제 대기업들 가면 이제 그 아래 있는 다른 그 아래 단위 기업들도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지었는데 보조금 준다면서요. 근데 보조금 준다고 했는데 이제 또 보조금 안 준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그리고 준다고 했던 것들도 굉장히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미국 정부 재정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약화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속했던 것들을 주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제 이번에 상원 하원까지 다 바뀌었잖아요. 대통령 포함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전에 바이든 정부에서 기대했던 것들을 이제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제는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었던 기업들이 다 호구가 된 상황이고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거의 뭐 그러면 삼성전자 35조, 뭐 하이닉스 한 10조, 현대차도 10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면은 진짜 6, 70조 정도는 미국에다가 지은 건데 그 공장을.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지었으면 어땠을까? 수십만 명의 고퀄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경기가 지금 막 곤두박질 친 대로 공두박질 친 상황인데 이게 그래서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뭐 고립주의로 가고 있고 미국 일방주의로 가고 있는 게 이제 트럼프 정부인데 저는 좀 적어도 동맹국들이 좀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가는 이기적인 나라의 그런 미국을 좀 견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세 때린다고 막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보복 관세 때려야죠. 우리나라에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 많이 있잖아요. 얘네들 뭐야 법인세 제대로 내라고 때려야죠. 얘들 세금 잘 안 내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구글도 아일랜드에 저거 있지, 뭐 페이스북도 뭐 다른 데 있지. 한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고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철퇴를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철퇴 내려도 뭐 과징금 10억 원, 뭐 20억 원, 막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때려야죠. 어차피 트럼프도 자국의 피해가 클 거라고 생각하고 관세를 지금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살자요. 너 죽고 나 죽고인가? 뭐 그런 상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날려줘야죠. 내가 죽탱이한테 맞았으면은 똑같이 이제 반대로 이제 죽탱이 때려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진짜 보편적인 가치예요.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려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미 국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이제 풀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돈들을 흡수를 한 거죠. 고금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주면 안 돼요. 지금 동맹국들이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있잖아요. 그 미국 국채를 이거 끊어야 되고 그리고 일본도 지금 사다가 좀 말아버린 상태고 그리고 뭐 적대국이라 하고 할 수 있는 그 중국도 계속해서 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판다기보다는 그냥 롤 오버를 안 하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이게 만기가 된 상태로 그냥 돈 받고 이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적어도 동맹국들은 보편적 관세를 맞잖아요. 10%가 20%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맞불 작전, 미 국채에 입찰하지 말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 국채에 대한 입찰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 정부가 이제 지불해야 되는 그런 미 국채 이자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국채도 헐값에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 경제도 영향을 받겠죠. 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주식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길을 좀 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동맹들이 무섭구나. 동맹국들이 친구인데 내가 너무 막 나갔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만들었다. 이번 트럼프 정부 때 한번 이 단임인 정부 때 한번 두드려 맞아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부터 오는 정권들도 너무 일방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한번 단임 대통령 때 한번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관세라든가 미국 국채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동맹국인 유럽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여러 국가들은 미국한테서도 굉장히 호구짓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장 문제도 그렇고 뭐 미국이 팔고 있는 그런 농산물들이라든가 원자재, 에너지 이런 것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게 이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무기 같은 경우에도 미국 무기가 비싸죠. 유럽 무기보다 훨씬 비싸단 말이에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사고 우리나라가 뭐 10위 안에 드는 미국 무기 수입국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4위인가? 뭐 7위인가 왔다 갔다 뭐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항공기도 많이 사주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동맹국들도 똘똘 뭉쳐야 된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반미 감정을 굉장히 자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점점 미국의 리더십이라는 건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한테 그 기축통화로서의 권리를 줬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이거 주면 안 됐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글로벌 통화라는 게 있어야 하는 게 더 맞는 거긴 했었는데 어쨌든 자연스럽게 파운드화에서 달러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기축통화라는 게 뭐냐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발권력을 준 거거든요. 기축통화가 아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을 찍어내면 어떻게 되냐? 인플레이션 폭발해가지고 나라가 휘청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기축통화인 미국이 발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풀잖아요. 그럼 이거는 전 세계 어디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인플레 때문에 뭐 허덕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지죠. 예를 들자면 뭐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는 로컬 통화잖아요. 한국에서만 쓸 수 있지. 한국에다가 뭐 옆에 있는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 이런 데서 뭐 환전까지 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뭐 남미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미국에서 제가 환전하려고 정말 노력했었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것도 LA 한인타운까지 가가지고 환전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50만 원을 달러로 바꿨거든요. 근데 뭐 그 아래 뭐 멕시코라든가 이 중남미, 뭐또뭐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한국 외에서는 거의 이제 쓸모가 없는 휴지 쪼가리 이제 통화나 마찬가지인 거죠. 한국까지 가서 쓸 수 있는 로컬 통화란 말입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무제한으로 돈을 풀 수 있는 발권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가지고 뭘 했냐? 신나게 자국민들한테 돈을 막 이렇게 쥐어줬죠. 3,000불씩 1인당 3,000불이면 지금 400만 원 이상 된 돈이죠. 이렇게 돈을 쥐어주고 인플레이션을 폭발시켰죠. 그래서 고금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나라들 다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또 고금리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돈들을 또 흡수하는 그런 일들까지 해서 결국에는 이웃 국가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오랫동안 펼쳤죠. 그리고 발권력을 이용하고 또 기축통화로서의 그 장점을 어떻게 이용했냐면은 못 사는 나라들, 힘들어진 나라들한테 고금리로 달러 돈을 빌려주고 그 부채를 갚게 만들었죠. 이거를 전문용어로 양턱깎기, 시쳇말로 양턱깎기라고 하는데 제대로 한번 당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97년에 대한민국이 한번 당했죠. 그거 당하고 나서부터 이제 치욕적인 나라는 국채이죠, 국채.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시장에 그 어떻게 보면 어떤 한 나라의 인프라, 기간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뭐 공기업들, 전기, 전력, 뭐 수도, 뭐 이런 것들, 이런 공기업들의 지분율의 50% 이상을 얘네들이 헐값에 사버렸죠. 미국인들이 사버렸죠. 그리고 테헤란로에 있는 그 수많은 그 빌딩들의
그것도 헐값에 사버렸죠. 그 당시에 뭐 900원 정도 했던 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뛰니까 원화 가치가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헐값에 산 거예요. 또 그 상황에서도 나라가 망하니까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그러니까 반토막도 안 되는 가격에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자산을 사버려요. 이게 바로 양탈 깎기죠. 그때 당시에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 산업이니까 은행들도 대부분 50% 60% 지분을 이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데, 특히 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이 사람들은 환차익도 어마어마하게 받았지, 배당도 엄청나게 받았지, 또 경영권 간섭도 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나라를 그냥 접수를 해버렸던 게 바로 그렇게 그 IMF 때였고, 그 뒤부터 우리나라는 잠재 성장률이 톡톡톡 떨어져가지고 지금 1%대까지 떨어진 상태고, 그래서 피크아웃 코리아가 된 지는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4월 5월이면은 배당이라든가 월세 이런 것들이 쫙 빠져나가면서 그 환율에도 영향이 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은 덜 그런데, 왜냐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서 나라가 좀 커졌잖아요. 더 부자가 된 거죠. 근데 예전에는 진짜 2000년대라든가 2010년대만 하더라도 그게 한번 싹 빠져나가면은 외환의 영향이 뭐 몇십 원이긴 하지만 영향이 있던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기축통화로서의 그 자격을 받고 있는데 하는 행동들은 깡패짓이니까 저걸 뺏어버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제는 기축통화로서의 자격을 가질 자격이 이제 없어요. 조폐공사 사장을 시켜놨는데 매일 밤마다 조폐공사 인쇄소 가가지고 돈을 이렇게 빼돌려가지고 막 자기 아들 주고 친척도 주고 막 쇼핑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바로 미국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막 일방적인 뭐 친미주의라든가 일방적인 뭐 친중, 친일, 그리고 뭐 일방적으로 반중, 반일, 반미도 그렇고 너무 지금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너무 나눠져 있는 게 한국 사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도 편파적으로 이렇게 끼지 말고 좀 냉철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계산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부채로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미국 정부 재정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인데, 옐런을 찬양하던 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옐런을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미국 정부 재정을 망가뜨리면서까지 GDP를 올려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뭔가 마사지를 한 거였는데, 그게 이제 떠나가게 되면은 결국 GDP가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고용도 마찬가지고. 저는 아마 트럼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 같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니까 그런 거로부터 뭔가 시장의 변동성도 또 촉발될 수 있다. 뭐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시장 변동성이라는 건 무궁무진하지만 정부발 그런 변동성도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게 건강한 거죠. 부채로 막는 게 아니라, 돈을 뭐 카드빚을 카드론으로 계속해서 막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메꾸는 거니까 좋은 거긴 한데 시장의 변동성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가들 그렇지만 위기가 왔을 때 긴축으로 이겨냈잖아요. 미국도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2007년, 8년 리만 터졌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러고 나서 또 엄청난 돈을 풀어가지고 또 그걸 이겨내긴 했지만, 이겨냈다고도 보기에도 좀 애매한 것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역사적으로 볼 때 영원한 건 없습니다. 미국이 저는 영원할 거라고 보진 않고요. 요즘 트럼프 정부 들어서 너무 하는 행동들이 정말 짜증 나가지고 한번 오랜만에 화풀이하듯이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 바로 체크아웃하고 옆 나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